한국의 살인사건 38번째 사건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막가파. 네. 네, 지존파, 막가파, 영웅파 이 범죄 조직들의 대보를 잇는 그 가운데 서 있는 막가파를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1994년엔 지존파가 있었다고 한다면 1996년에는 막가파가 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1999년도에 영웅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막가파 얘기는 진짜 요즘에 언론에도 엄청 많이 나오죠. 뭐 국회에서 뭐 자기들끼리도 상대 그 당을 뭐 향해서 저 막가파식으로 하면 되느냐. 근데 막가파식이라는 말, 막가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가파식 타령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떠드는 건 건건이 나는 좀 빈정상해서 좀 또 시비 걸어보는 건데. 사실 막가파라는 말 자체가 어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아픔을 주는 엄청나죠. 말. 우리가 막가파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막가파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다뤘던 94년도 지존파. 네. 그 이후에 약 2년 뒤에 나온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냥 범죄 단체. 네, 범죄 단체.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존파의 아류라고 얘기할 수. 아류 뭐 네. 얘들은 결성을 한 게 96년 9월 초예요. 네. 예. 실제로 그래도 지존파는 제가 알기로 1년 정도 이상 그 조직을 정비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었는데 막가파는 정말 짧았다고. 만들고 순식간에 검거돼 가지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진짜 막 가는 놈들입니다. 예. 네. 얘들이 96년 9월 초에 두목은 이름 얘기해도 돼요. 네. 최정수입니다. 최정수. 그 당시에 20살이었어요. 애들입니다. 애들. 최정수 폭력 등 전과 팔범이었고요. 네. 경기도 화성 송산면 사람이에요. 이 최정수 등 해가지고 나중에 가입한 인원까지 합치면 전부 9명이 돼요. 근데 이제 최초에는 뭐 9명이 아니었었고요. 한 서너 명이서 모였는데 어디서 모였냐면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서너 명이 만납니다. 그때 두목 최정수, 그다음에 이제 부두목 박지원, 네. 그다음에 이제 행동대장 정진영, 뭐 그 뒤로 뭐 이제 유삼봉이니 뭐니 뒤로 뭐 박김여정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저희가 이름 얘기하는 거는 두목 최정수, 네. 최정수, 그다음에 부두목 박지원, 그다음에 이제 행동대장 정진영 요 정도만 이제 실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항상 웃기는 게 그래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다 네임이 있어요. 리더, 그다음에 부두목, 직책이 행동대- 있죠. 네. 이게 근데 이거는 아마 자기들끼리 이제 그 정하기도 했지만 서열은 결국 경찰이 정해줄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서봐. 네가 얘가 이겨 이게 해서 아마 정해줄 거예요. 제가 많이 정해줬거든요. 그것들 서열을.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고 하여튼 이것들 몇 명이 최정수, 박지원, 정진영 등등은 아예 처음에 결성 단계에서부터 모의를 한 놈들이에요. 모란역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가지고 막 가는 인생이라는 이미지가 담긴 이름이 뭘까 해다가 막가파라고 정했어요. 이름을. 예, 그런 범죄 단체를 조직을 하고 그걸 결성한 다음에 이것들이 이 썩음썩음한 중고 소나타 차량이 한 대 있었어요. 네. 그걸 끌고 다니면서 이제 범행하기로 그 모의를 한 겁니다. 그때는 아마 5명이 모였던 거로 보입니다. 최초. 처음에는 네. 5명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총 9명이 되는데요. 네. 저는 진짜 이 조직이 뭐랄까 생리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은 너네들은 어떻게 해서 결성하게 됐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또 뭐 조양은 네. 예. 그 양은이파를 모델로 해서 자기네들은 그 큰 조직을 세우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강령도 있는데 이 행동 강령도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진짜 뭐 말이 제가 지금 여기 찾다가 너무 어떤 말이 황당해서요? 네, 남자다운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있고 화끈하게 죽다가 화끈하게 간다.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게 범죄 단체라는 죄명을 붙이려면요. 네, 조직 강령이 있어야 돼요. 네, 그 강령이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남자다운 행동을 한다. 음. 이게 이제 제일 앞대가리 강령이에요. 얘들은 이제 목적은 그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만드는 다음에 조직원들을 쫙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흥업소에 걔들을 심어요. 그 심은 다음에 전국 무대에 폭력 조직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니까 범행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조직 강령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강령을 보면 이제 총체적인 강령 아까 얘기했죠. 남자다운 행동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항이 나와요. 첫 번째, 조양은 같은 최고의 깡패가 된다. 두 번째, 배신자는 죽는다. 그래서 회칼, 야구방망이 같은 거 상시적으로 그 가지고 다녔어요. 소지하고. 세 번째, 화끈하게 멋있게 살다 죽는다. 네 번째,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기로 맹세한다. 요게 지들 나름대로의 조직 강령입니다. 근데 아주 꼴값을 하는 거예요. 예. 전 궁금한 게 예. 도대체 남자다운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다운 행동 얘기가 얘들에 의해서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주유소를 하루 사이에 한 3군데를 털어요. 그 막 순식간에 여기서 하고 절로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금방 걸리잖아요. 한꺼번에 막 3군데 막 이렇게 털다 보면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보죠. 야 멍청한 새끼들아. 그거 하루 사이에 몇 분 분치기로 막 이쪽 저쪽 저 주유소 털으면 니네 그걸 막 걸리는 거 아니야. 남자라면 그 정도는 돼야지요. 그게 남자다운 행동이에요. 야, 남자다움을 잘못 배운. 야, 이 거지 같은 남자다움이죠. 그래서 저 나중에 읽다 보니까 이 예.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영화도 나오죠. 네, 나왔다고 하는데요. 음. 정말 이게 저는 이게 남자답다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오늘. 네. 그래서 얘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수단 방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였냐면 부녀자 납치. 그다음에 아리랑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리랑치기가 뭔지 아시죠? 이른바 얘기하는 퍽치기. 취한 사람 취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뭐 둔기라든지 가격을 가해서 훔치는 거죠. 정신 잃게 하고 돈 뺏는 거. 그래서 얘들이 이제 수법으로 생각했던 거는 부녀자 납치. 그다음에 아리랑치기. 이걸로 돈을 벌어서 자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조직원들을 포섭을 해서 걔들을 전부 전국에 있는 유흥업소에 심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는 발상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 발상 처음 들었을 때 바보들인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아니 조직원들을 해서 돈으로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유흥업소들에 자리 잡고 있는 조직들이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게 뭐 접수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생각이 아니 규모를 키워서 크게 하면 자기들이 이 전국 무대에 폭력 조직을 결성해하고 완전히 다 우리 쪽으로 다 빨아들인다는 그런 아주 원대한 꿈을 꿨는데 20살짜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 꿈이. 전부 다 이 조직원들은 20살이고요.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자백하는데 기여했던 애가 17살짜리 이모군도 있거든요. 네. 하여튼 뭐 나머지는 전부 다 20살이고요. 19살, 17살짜리까지 있어요. 9명 중에. 진짜 교수님 말대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좀 결성을 하는데 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생매장 사건은 바로 10월 5일 날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바로 납니다. 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성하고. 네. 그래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한 3일 전부터 그 염탐을 했다고 사전 탐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를 보고 뭐 얘네들도 제일 돈이 많고 좀 혼자 다니는 여성을 타겟으로 분명히 삼았던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9월 초에 이제 범죄 단체를 구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녀자 납치, 그다음에 뭐 아리랑치기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로 한 다음에 첫 타켓이 된 사람이 김모 씨라는 여성이에요. 네. 이 사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10월 2일 날입니다. 96년 10월 2일 날 새벽 2시경입니다. 새벽 2시경에 이 피해 여성은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주점을 운영하던 40세 된 김모 씨였어요. 여성. 김모 씨가 이제 일제 혼다 어코드라는 승용차를 끌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볼 때는
저 여자가 돈 좀 있겠구나. 그 당시만 해도 혼다 어코드 승용차 끌고 다닐 정도면 꽤 잘 산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제차들이 굉장히 그래 많은데 흔해졌죠. 예. 90년도만 해도 외제차가 그냥 타고 다니면 그럼요. 와, 저 사람 엄청 부자구나. 저도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제차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 특히 뭐 독일 차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차 끌고 다니면 와, 저 사람 되게 부자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96년도에 일제 혼다 어코드 끌고 다닐 정도면 잘 사는 여성이었던 건 맞고요. 실제로 잘 사는 여부는 이제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여성이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 이걸 본 놈이 일단 최정수, 그다음에 박지원, 정진영입니다. 요 세 명이 4번에 걸쳐서 이 여성을 살살 미행을 해요. 그 차 끌고 가는 걸 소나타 썩음썩음한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타고 네. 이제 가서 피해자 집을 확인해 둬요. 피해자 집을 확인해 두고 10월 5일 날입니다. 얘들 입장에서는 디데이죠. 네. 10월 2일 날 이제 그 나와서 업소에서 나와서 업장 끝나고 집에 가는 거를 계속 쫓아다녀서 한 4번 정도 현지 답사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그 여성의 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는 야 오늘 범행하자. 그날이 10월 5일입니다. 자정이에요. 공공시경. 이 피해 여성이 포이동에 있는 우정빌라라는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 앞에서 이제 딱 이놈들이 숨어 있어요. 집 미리 알아뒀으니까 잠복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피해자 김 씨가 어코드 차량을 타고 거기 딱 내려서 주차시켰어요. 그때 지들이 타고 온 딱 덮쳐가지고 그 여성을 지네들이 타고 온 소나타로 강제로 태웁니다. 즉 말하면 납치죠.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협박하고 때려가지고 현금 40만 원하고 신용카드 4장을 내매를 뺐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뺐으니까 비밀번호 또 알아내야 되잖아요. 비밀번호 알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손발 묶어요. 눈도 가리고 포장용 청테이프는 그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차는 어코드 차는 그대로 두고 본인들 그 소나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수원시로 가요. 수원시로 가서 현금 카드로 인출기에서 900만 원 인출합니다. 네. 900만 원 인출해요. 이게 제일은행 수원 지점이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피해자 집으로 가요. 900만 원 인출한 다음에 집으로 되돌아가 갖고 거기서 아까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그 일제 승용차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몹니다. 그걸 뺏어 갖고 이제 끌고 나와서 피해자는 이제 트렁크에 네. 넣은 채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고정리. 아까 최정수의 고향이 화성군 송산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목 최정수 고향이에요. 그 집이 있는 송산면 고정리 그 고향집에 그 집에서 한 1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네. 어디냐면 송산중학교 염전이에요. 염전. 근데 그 염전이 네. 폐업이었죠. 그렇습니다. 폐업된 그 염전이어서 사람이 네.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안 거죠. 최정수가 자기 집 옆에 있는 그 폐 소금 창고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끌고 가가지고 그 소금 창고 안으로 가서 구덩이 팝니다. 구덩이를 팠는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너비가 3m, 네. 그다음에 깊이는 1.5m를 팠어요. 그리고는 제 피해자 끌어냈죠. 트렁크에서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애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살려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죠. 옷을 생선의 칼로 전부 다 찢어가지고 나체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덩이에다 밀어놓고 생매장에 살해합니다. 천하의 이 죽일 놈들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에서 살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돈 더 있니? 네. 돈 더 있냐? 그다음에 담배도 연거푸 두께피를 피게 해줘요. 돈 더 없다. 살려만 달라 하는데도 살려주지 않고 했는데 이 염전 소금 창고가 93년대 경부터 사용을 안 했대요. 네. 그래서 폐창고 7개 중 하나인데 전체는 6m 50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제법 크죠. 그러니까 그런 창고 형태로 한 7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창고에 들어간 거죠. 데려가서 이제 단층 슬러브 지붕으로 돼 있는 그런 그 폐 소금 창고인데 거기에서 이제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 이 길 주변에는
갈대가 막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 거의 밤에 오지 않는 으슥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게 나중에 도난 차량이 뭐 검거가 되고 얘네들이 자백을 했으니까 그 생매장 당한 걸 알게 못 됐지만 찾았을 뻔했어요. 아마 정말 그냥 안 잡혔다면 모를 일이고 계속 연쇄적으로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이놈들이 생매장을 한 이유에 대해 사실은 생매장도요.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누운 상태로 덮은 게 아니고요. 1.5m 되는 데다 사람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치 나무 심는 것처럼 사람을 세운 상태에서 흙을 모아갖고 생매장을 했는데요. 1.5m밖에 안 되니 그 깊이가 1.5m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판 게 좀 부족하잖아요. 덮하기 곤란하니까 그 살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꺾어가지고 옆으로 꺾은 채 위에다가 그 흙을 부어가지고 생매장을 시킨 겁니다. 이런 범행은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이게 진짜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뭐 계속 이 뒤에 얘기도 하겠지만 전 너무 황당했던 게 니네 생매장 했잖아. 도대체 왜 생매장 했니? 네. 라고 물어봤죠, 경찰이. 네. 그때 교수님 그것도 세워놓은 상태에서 목만 꺾어가지고 그 흙으로 하고 위에 약간 봉같이 이제 묘 봉같이 네. 해놨죠. 그 했더니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생매장을 한 이유가 손에 피 묻히기가 싫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손에 피 묻히는 것보다 훨씬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거거든요. 심지어 그 구덩이 속에서 분명히 협박도 하고 위협도 했을 텐데 그 중간에 나체로 사실 그 순간에 있은 피해자의 그 공포감도 더 컸을 텐데 거기다 목까지 꺾이고 내 위로 그 흙이 이제 부어지는 거죠. 이건 너무 뭐 묘사하기가 정말 불편할 정도인데요. 어찌됐건 피해자는 그렇게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어지니까 가족들이 10월 5일 날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이 여성분이 혼자 아마 거주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는 시골에 이 대구 쪽인데 시골에 있는 부모님 모시고 있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동생이 좀 그 다리를 못 쓰는 바람에 동생 분식집도 이 그 단란주점 해가지고 벌어서 동생도 돕고 했던 효녀이고 우애도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살림꾼 같은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 여성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같이 안 살으니까 사람들이 10월 11일 한 6일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가출인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차도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차량을 전국에 수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가 그렇게 넉넉해서 혼다를 끌고 다닌 게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사건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자기 직업적으로 좀 자기 그 생활 능력보다 좀 비싼 차들을 몰고 다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아마 피해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됐던 것 같은데 이 마카파 애들은 그 피해자를 착각을 한 거죠. 네, 엄청 굉장히 부자로. 부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혼다 어코드도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 가지고 2,700만 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자라서 그 차를 샀던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이 살고 있는 그 포이동에 있는 그 원룸도 9평 남짓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사는 여성도 아니고 독신이었었고요.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3남 1녀 중에 큰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림미천 큰 딸이었는데 86년도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경양식집 같은 거 운영하다가 95년부터 이제 지금의 단란주점을 인수해서 그 번 돈으로 교통사고 난 남동생 분식점 차려주고 대구에 있는 부모님 봉양하고 효녀고 동생을 아끼는 누나였던 겁니다. 참 세상은 이렇게 보면요 착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피해를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가끔 뭐 사람의 목숨 갖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저 새끼는 뒤져도 괜찮은 개새끼들 있잖아요. 그런 새끼들은 정말 오래 살아요. 근데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피해를 당하고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항상 그 피의자만 바라보다가 가끔 이제 저희가 피해자 분들의 사연을 보다 보면
그 진짜 가슴 아픈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피해자도 그랬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요. 예. 이제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이 예, 나오죠. 본격적으로 얘들이 그 생매장 사건으로 성공했죠. 네. 900만 원 돈도 찾았고 실제로 지금 900만 원, 그때 900만 엄청 큰 원이면 돈이에요. 지금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거는 이제 뭐 계산 못 네, 하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뭐 내가 그 환율 계산해 갖고 얘기했더니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시비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거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거 틀렸다고? 그래서 90년 은행원 출신이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 당시에 96년도에 900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네,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맞아요. 그때 대학교 입학금들이 한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96년도에 네, 96년, 97년도에 한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예요? 한 5, 600 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5, 600 되면은 그냥 계산하지 맙시다. 네. 네, 그럼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서 엄청 사실 많은 돈이라는 거. 하여튼 900만 원을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여성의 이제 카드에서 인출해 가지고 대성공을 거뒀잖아 이놈들이. 네. 첫 범행치고는 큰 돈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10월 5일 날 그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14일 만에 네. 이 96년 10월 19일 날 20시경에 오후 8시경에 성남의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경춘 만남 휴게소에 침입도 합니다. 거기서 현금을 절취하다가 발각됐는데 그때 이제 또 그 옆에 그 주유소 직원 네. 김모 씨인데 29살 먹은 남자인데 엄청 두들겨 패고 돈 14만 원 또 뺏어요. 팔 같은 데를 흉기로 막 찔러갖고 중상 입혔었어요. 그거 말고도 자 8시경에 그렇게 한 번 했죠. 네. 그 다음에 새벽 3시경에 이제 그 또 양재동에 있는 주유소 가가지고 또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당일날 5시 40분경에 또 분당에 있는 주유소 가가지고 또 93만 원 정도 강도하고 네. 이게 지금 요게 아까 얘기하셨던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모티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군데 주유소를 하루에 습격해서 14만 원, 70만 원, 93만 원 예. 종업원들 막 두들겨 패고 칼로 찌르고. 네. 예. 그 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들은 96년 9월 2일 결성된 상태에서 범행 그 주유소 이 강도한 10월 19일까지 사이에 얼마 안 되죠. 9월 1일부터 10월 19일이면 뭐 한 달 남짓도 그렇죠? 네. 그 사이에 강도 살인 강도 6번에 걸쳐서. 네. 근데 뭐 아리랑 치기 이런 거는 예. 예. 기본으로 또 뭐 계속 매일 했을 거고요. 네, 아마.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짧은 시간 동안에 강도 살인 강도 한 6번에 걸쳐서 범행을 상습적으로 했고요. 요놈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참 정말 다행이에요. 10월 19일까지 범행 기간이잖아요. 네. 10월 28일 날 이 새끼들이 적발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 10월 19일까지라고 하는 거는 경찰이 밝혀낸 것만 10월 19일까지일 거예요. 10월 19일부터 얘들이 검거되기까지가 10월 28일이 검거니까 그러면 거기도 한 열흘 남짓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도 뭔가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을 확률이 많아요. 네. 차를 각각 2대 타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나타하고 아까 얘기했던 코드. 피해자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이 밝히지 못한 걸로 보여요. 한 열흘치 이상은. 하여튼 범행 기간은 96년 9월 2일부터 96년 10월 19일까지 6차례로 특정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네. 그리고 얘들이 10월 28일 날 03시 30분이에요. 새벽 3시 30분에 남한산성 부근에서 경기도 광주경찰서에서 검문을 해요. 이제 그 목검문 하잖아요. 네. 검문을 하는데 딱 보니까 저 차 강남경찰서에서 수배된 차네. 딱 세웠어요. 그놈들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검문 딱 하는데 최정수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씨 아무 잘못 없는 우리를 왜 잡고 난리쳐 뭐 이렇게 개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 이건 막 수배된 차량이야 도난 차량이야 그러니까 그때 최정수 가볍게 아주 뭐 항의하고 순순히 그 연행에 응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생각보다 검거하는 과정에서는 막가파가 한 행동에 비해서는 극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 본인들이 이게 도난 차량 정도만 이게 뭔가 해당이 될 거라고 자기네들 나올 수 글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도난 차량이 강남 경찰서에서 그렇죠. 수배가 됐기 때문에 강남 경찰서로 이 5명이 이첩되죠. 네, 이첩됩니다. 예, 이첩됐는데 이제 그때 맡았던 이 주임이 이름은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 또 그 후배들 중에서도 저 형사들 실명 얘기했다고 툴툴거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박경희입니다. 박경희. 강남경찰서 박경희. 뭐 그 이름 범인 검거하는데 이름 얘기해 주면 고맙지. 뭘 또 그걸 지 실명 얘기한다고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아이, 후배들 쑥스러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하여튼 그 강남경찰서 박경희한테 갔어요. 박경희가 그 5명 그 있는 중에서 제일 어린 놈 17살짜리 이모.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기법입니다. 여러 명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놈들의 범죄 사실을 추궁할 때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약한 놈을 골라요. 그 약한 놈의 기준은 나이가 제일 어린 놈, 어린 친구.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보니까 5명 중에서 아주 피도 안 마른 애가 하나 있었던 거죠. 17살짜리 이모군. 딱 걔만 끌고 와서 분리했어요. 너 이 새끼야, 너 사람 납치한 적 있지? 죽인 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도난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차량을 뺏은 거잖아요. 그랬을 그러니까 사람 때는 납치. 네, 납치를 같이 수반했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난 차량이 들어오면 그걸로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납치에 대해서도 다 여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즈음에 납치 사건이 서울 시내에서 상당히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걸렸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딱 추궁하는 겁니다. 니네들 사람 납치했지? 그 17살 먹은 이모군한테 딱 그랬더니 바로 자백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납치해서 사람 죽였습니다. 이거 황당한 거지. 아마 박주임도 그 박경희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 처음에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에이,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러면 이 새끼가 왜 죽였는데 막 그랬더니 살려두면 신고할까 봐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그때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범죄 현장을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하더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염전도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다 뭐 생매장 한 얘기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형사과정이 야 이거 이상하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체를 발굴한다고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부 형사들은 에이씨 이 새끼 장난치는데 지금 이 새벽에 뭐 소금 창고까지 가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당일날에요. 자, 새벽에 이놈들 03시 30분에 잡았잖아요. 네. 그 이제 밤 9시가 됐어요. 밤 9시. 예. 밤 9시 정도 될 때 가서 진짜 피해자 죽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봤더니 발굴한 거는 낮에 5시 30분에 이제 발굴 작업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조금 헤맸던 것 같습니다. 소금 창고가 한 7개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다가 헤매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밤 9시경에 찾았는데 거기에서 이 사체도 발굴이 됐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워져서 목만 꺾여 있는 상태에서 그 피해 여성이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시체하고 함께 묻었던 핸드백. 네. 그리고 이제 이 불에 태운 것 같아요. 옷을 불 태운 것 같습니다. 옷 그 칼로 찢어가지고 그 했던 거. 불탄 핸드폰, 옷도 태운 거, 지갑, 팬티 같은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체를 발굴했는데 한 20여일 지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창고였고 시체는 크게 부패하지 않아서 찾을 수 있었는데 그때 그때 사실은 목이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물어본 거예요. 야, 매장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세워놓고 매장을 하느냐. 그리고 왜 목이 꺾여 있냐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얕게 파가지고 아까 1.5m. 네, 3m, 1.5m. 너무 얕게 파가지고 목을 좀 꺾어서 매장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형사들도 그때 목걸이 송연하고 거기서 엄청 두들겨 팼다고 그래요. 잘 맞았네요. 네, 반 죽였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래서 사체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범행한 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끝났어요. 사실은. 네, 진짜 결성한 지 한 달 새에 범행 살인 사건 하나, 강도 살인 하나, 주유소 습격 3번. 건. 네.
근데 진짜 잡히지 않았으면 이 거침이 없는 범행이거든요. 이 아이들은요, 이거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아이들인데 순식간에 경찰이 이 검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건은 더 크게 벌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이 마카파 사건이 굉장히 주목을 끌은 이유는 그 시체 매장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유소를 하루에 그냥 몇 시간 간격으로 인근으로 가서 그냥 마구제비로 그 주유소 습격 사건 보면요, 나는 한 사람만 팬다고 계속 때리는 놈이 있어요. 네. 그죠? 행동대장인가요? 그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정진영이가 모티브일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쳐먹은 새끼들인가? 경찰에서 이거 연구 안 할 수 없었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 마카파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백날 뒤져봐야 안 이 나옵니다. 자세한 자료 안 나올 겁니다. 교수님만 갖고 계시죠. 저는 이제 이 기록을 경찰청 기록을 찾아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목 최정수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20살이라고 하더라도 다 20살이라고 하더라도 리더격인 사람 경우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끌었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폭력성이 강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일단 구성원부터 쭉 한번 불러주고 할게요. 네. 두목 최정수는 20살입니다. 무직입니다. 네. 폭력 전과 등 8범이에요. 20살짜리가 벌써 전과 8범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소금 창고에 있는 경기도 화성 송산면 살고 있고요. 고향집이 거기에요. 그다음에 부두목 박지원이는 얘도 20살입니다. 무직입니다. 얘는 전과 3범이에요. 그리고 충남 당진 신평면에 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대장 정진영이도 20살입니다. 무직입니다. 얘는 전과 7범이에요. 예. 충북 충주 단월동에 살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삼봉이까지 얘기해도 되나? 그 네 번째 소설인데 유삼봉이 얘도 20살인데 전과 3범이에요. 네. 얘도 충북 충주 이류면에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인터넷에 나왔던 이름이라서. 네. 이제 그 뒤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원 박땡땡이는 21살이에요. 얘는 전과 없고요. 성남 신흥동에 살고 있고 얘는 나중에 이제 자수하게 되는 놈 중에 하나예요. 현장에서 검거 안 됐다가. 네, 맞아요. 11월 2일 날에 네. 저기 행동대 그 대원들이 이렇게 네. 나머지 4명 있죠. 네. 그 자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김땡땡이라고 20살 먹은 놈도 무직인데 전과 없고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애가 있었고 또 정 뭐라고 땡땡이가 있는데 걔는 19살이에요. 걔도 성남구 수정구 신성동에 살았었고 이 땡땡이라고 17살 먹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고 얘가 그냥 사람 납치해서 죽인 걸 그냥 줄줄줄 불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조직원이 이렇게 좀 해서 한 9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두목 최정수 같은 경우가 이제 특이해요. 예. 이 자식은 네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그 깡패 새끼 조양은이. 네. 조양은이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답니다. 그래서 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폭력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90년대 후반에 그 미디어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게 이때 되게 조폭들이 많이 미화된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성행했던 맞아요. 때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조양은의 배경 그 주인공으로 한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보스라는 영화까지 나왔었고 그 영화도 실제로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조양은이가 이제 나중에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내가 좀 드리겠지만요. 네. 조양은이는 이름을 따서 양은이파라고 한 겁니다. 네. 이게 한때는 그 김태촌의 범서방파, 그 다음에 조양은이의 양은이파,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쪽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 PJ파. 한번 저희가 다뤘었죠. 오비동 비제파다. 국제 PJ파는 나중 얘기고 3대 조폭으로 본다 그러면 한때는 범서방파 김태촌의, 그 다음에 조양은이의 양은이파, 세 번째는 그 오비동제파. 오비동제파. 요 세 개를 오비동제파. 3대 조직폭력 그 조직으로 봤었는데 그 양은이가 이제 거기에 보스였어요. 양은이는 양은이파를 만드는 게 지네 아버지 제삿날, 지 후배들 깡패들 데려다 놓고 제삿날 야 오늘부로 양은이파를 결성한다 해서 양은이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양은이는 조금 이따 후반부에 네. 그 자식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최정수는 양은이를 엄청나게 존경을 했대요. 조양은이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이제 감동을 했고 또 조양은이가 직접 주연하고 그랬죠. 또 거기에 자기가 그 동시통역가 김소영인가 그 여자하고 또 결혼했어요. 조양은이가. 그 새끼 또 저 신학대학교가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예, 한세대학교입니다. 네. 예,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데서 석사학위 받아요. 조양은이 같은 그. 저도 이렇게 싱쿵싱 한게 떨려요. 자꾸만 이렇게 실명 얘기하고 자꾸. 아니 뭐가 잘못했어? 뭐. 그 학교 나온 거 사실이잖아. 알았어. 뭐 그거 걸릴 일 없으니까. 하여튼 그 책을 보고 감동해서 조양은이 존경하는 조양은이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최정수는 아버지가 원래 농업에 종사했다고 그럽니다. 네. 삼남 일녀 중에 차남인데요. 이놈이 4살 때가 되던 1980년도에 어머니가 가출해 버려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을 겨우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날품팔이로 생계 유지했는데 전북 진안에서 살았었어요. 원래 전북 진안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78년도에 안양 평촌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와가지고 노동판 전전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같은 경우가 이제 진안에서 그 노동판 전전하다가 뭐 충청북도 갔다 경기도 갔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6번 정도 이사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정수는 뭐가 감정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재혼하는 바람에 네. 어머니 가출한 것도 감정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재혼하니까 그때부터 아예 아버지하고 인연 끊고 가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도 중학교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20살 이전에 이미 구치소를 8번이나 들락거려 갖고 전과 8범이에요. 그리고 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를 96년도 3월 달에 수원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걸 집으로 데려가 갖고 신체 검사 시켰어요. 그때 군대 안 가면 큰일 나니까. 네. 그래서 신체 검사 받고 96년도 10월 7일 날 원래 입영 예정이었던 거예요. 10월 7일 날이 군대 가는 날인데 이놈이 10월 5일 날 사람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행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목 그 최정수 같은 놈은 어떤 그 이 조양은이가 끼친 그 어떤 악영향의 최고의 수혜자죠. 네. 그래서 마카파 얘기 나올 때 항상 같이 따라붙는 게 미디어의 폭력성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미화된 그 조폭이라든지 범죄 세계에 대해서 이 영향을 너무 많이 줬다. 그리고 특히 어쨌든 이 마카파들이 다 20살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애들한테 이런 악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항상 그 케이스, 미디어의 폭력성의 그 영향성에 대한 항상 케이스로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양은이 같은 경우가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컸고요. 저 보스라는 영화 봤거든요. 아, 교수님 보셨어요? 네, 저는 그 영화 구해보려는데 봤어요. 안 양아치 새끼가 어떻게 그 설쳐되는지 한번 지가 직접 주연해서 상담으로도 볼 겸 그 새끼 내 영화 직접 봤거든요. 나는 기본적으로 깡패 새끼들 자체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네. 참 깡패들 참 많이 취급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참 두들겨 맞은 깡패 새끼들 대한민국에 많아요. 아주 우리말로 수박 깬다 그러는데 아주 대갈통 아주 부셔놨었어요. 교수님 되게 손 큰데. 나 손은 크지는 않지 맵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수박 깬다고 그러는데 그 새끼들은 수박이라는 저 이름 붙여주기도 싫은데 하여튼 뭐 수박 깨자 형사들이 조폭 새끼들 잡으면 그런 얘기 했는데 하여튼 그 조양은이가 그런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 그 두목 최정수라는 어떤 그 몬스터가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두목 그 박지원이 같은 놈, 그 아까 그 정진영이 같은 놈들은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학교 중퇴나 혹은 가출 뭐 이렇고요. 나머지 뭐 아이들도 거의 중학교 혹은 뭐 고등학교 중퇴하고 학교 주변에 이제 그 뭐라 그래요? 학폭이라고 그러죠. 네. 학교 주변 폭력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시래기 형태의 양아치짓 하다가 그 최정수가 포섭하는데 전부 끼어들어 가지고 지들 딴에는 엄청나게 큰 조직을 결성했다고 한 게 이 범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들은 판결을 어떻게 받은 건가요, 교수님? 아니 그 판결보다도요. 앞에 더 뭐? 몇 가지가 좀 더 할 얘기가 더 있어요. 그 아까 김땡땡이라는 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문신. 예, 문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 팔뚝하고 배는 사이코마데가 뭐 최후의 그날까지라는 뜻이라며요? 사이코데마. 사이코데마? 뭐 사이코마데인지 대마인지 나는 뭐 일본 말은 모르겠는데 사이코데마?
일어 공부했어요? 저 일어 안 했어요. 사이코 대마? 저 프랑스어 했어요. 난 독어 했어요. 일어는 안 했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코미디 아니에요? 진짜 나는 저 제2외국어를 독어 담당 독어 전공했습니다. 저 프랑스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나는 저 불어는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게 사이코 뭐 대만가 뭐 그게 마덴가 뭐 그게 최후의 그날까지라고 그러네요. 우리 저 도쿄짱이라고 우리 그 구독자분 중에 있어요. 그분이 아마 이거 최후의 그날까지 아마 반드시 댓글 달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 그 팔뚝하고 배 그렇게 최후의 그날까지 그다음에 천지신명. 천지신명. 그다음에 저 뱀 그 지렁이 새끼 같이 생긴 뱀 하나 딱 그려놨대요. 그래서 그림 문자 문신이 잔뜩 있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무슨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야매로 너무 싸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조폭들 잡아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웃돌이 그 웃돈 까거든요. 요즘에 이제 바지도 벗깁니다만은 이게 이 새끼들 까보면 전신에 막 휘두르는 것처럼 있어요. 그 보면은 아주 그래도 그것만 봐도 이 조폭 새끼들 수준을 좀 알고 있기는 해요. 그 레벨이 있어요. 확실히. 레벨로가 다 다릅니다. 예, 이 문신의 정교함, 화려함, 그다음에 공들인 거를 이렇게 보면 이 새끼는 그래도 조폭 세계에서 나름대로 제법 그 방귀깨나 끼는 새끼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네. 저는 조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용과 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할 수 있죠. 근데 용을 그리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정교하게 해야 되고 이 용은 비늘 하나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뱀 새끼는 그냥 그리면 되지만 용은 그 저 비늘 하나까지 뿔까지 불 토하는 것까지 뿔까지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견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 하는데 온몸을 이렇게 이제 꿈틀거리게 해놓는 그 조폭들 이제 야쿠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야쿠자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그린 건데 어떤 놈들은 그 벗겨놓으면 야매로 해가지고 아주 허접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아주 추접스러울 정도로 그거 차라리 안 그리는 것도 못한 그 조폭들 그 있어요. 근데 그 되게 아프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아파요. 원래는 전신에다가 그 문신하다가 쇼크사로 뒤지는 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띄엄띄엄 해야 돼서. 근데 지가 호기 있게 용기 있게 아이씨 한꺼번에 합시다 귀찮아요. 조폭들이 귀찮아하잖아. 그러니까 나 아픈 거 잘 참으니까 가르침도 잘 참는 놈들인데 야 오늘 한꺼번에 많이 합시다 했다가 뒤진다니까요. 쇼크사로. 그 사건을 제가 취급을 했어요. 아 진짜요? 동두천 양아치 새끼가 성질 더럽게 급한 양아치가 있었어요. 내가 이 동두천. 근데 그 새끼가 문신 하시는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했는데도 그놈이 오늘 해치우자고 내가 참는데 왜 그래? 이러고 뒤졌어요. 그거 나중에 부검해 보니까 그 쇼크사입니다. 그 부검 내가 직접 한 거예요. 국과수 데려가서. 문신 함부로 하다가 뒤지는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문신을 했다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신만 딱 봐도 레벨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고요. 이들이 이제 엽기행각을 반드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새끼들을 검거한 이후에 이들의 행적을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훔친 그 뺏은 승용차에다가 여자친구들은 또 태우고 전국 방방곡곡 놀러 댕겼습니다. 그게 드러나서 상당히 충격을 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깡패들 20살짜리 깡패들 이런 이 범죄단체 조직원들한테도 여자친구들은 있었던가 봐요. 더더군다나 조직원 정땡땡이는 검거했을 때 충주 집에서 10대 이모양하고 동거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자기들이 훔치고 그렇게 살해한 피해자의 차에 그렇게 태우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얘들 성향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에 대한 삐뚤어진 증오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얘들 뭐 돈 많은 사람들 증오했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놈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서울 강남 일대 부유층이 늘 증오스러웠다고 이런 말을 자기들 입으로 했어요. 뭐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몰려 살다 보니까 이제 강남 일대 부유층이 증오스러웠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정수 같은 경우는 외제차나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외제차 하나 타고 다니면서 아주 편하게 이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수사 과정에서 얘들이 본인들의 어떤 적개심, 공격성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최정수가 얘기한 건 굉장히 유명해요. 막 너 왜 사람 죽였냐 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모두 죽이고 싶었고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 보스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폭력 조직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 어차피 막 가는 인생인데 말이야. 화끈하게 살다 죽고 싶었다. 이게 최정수가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최정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유소 습격 사건 모티브가 됐죠. 참 이거 어이가 없는 얘기고요. 막 가려면은 본인 인생 혼자 그냥 막 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자기 인생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얘들은요 재판이 97년 7월 24일 날 있어요. 네. 7월 24일 날 형사 3부에서 이제 항소심 갔는데 최정수는 강도살인으로 사형입니다. 사형. 네. 사형. 그런데 이놈이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죠. 네. 21살 나이에 이제 근데 이놈이 나는 이 부분이 깝깝한 거예요. 이즈음에 사형 선고를 최정수가 받았잖아요. 네. 그러고 이때 사형 선고를 받은 놈들이 97년 12월 30일 날 23명 사형 집행할 때 거의 다 마지막으로 집행이지만 했잖아요. 네. 그때 최정수가 빠졌어요. 이거는 97년 7월 24일 날 최종 선고 받았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12월 30일 날 사형 집행을 하는데 최정수가 빠집니다. 그래서 최정수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광주교도소의 최장수 사형수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고요. 이 새끼는 이놈은 이제 교도소에서 그 신앙에 몰두해가지고 뭐 서울구치소에서 간증도 하고요. 뭐 그 알 같은데 보니까 뭐 가족 피해자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참회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를 스스로도 이해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네. 근데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보시기에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본인이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피해자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자체가 거론된다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 유족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요. 지금 실제로 이게 살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피해 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 최정수가 미디어에 나올 때마다 엄청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그 진짜 이들이 뭐 기이했고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그럼 피해자는 솔직히 뭐가 되는 거냐고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난 새 사람이 됐어요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다르게 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그거를 거예요. 왜 자꾸 방송 같은 데서 해주고 언론에 띄워주죠? 이게 하나의 뭐 교화라는 어떤 성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 사람이라는 부분들,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정말 바뀌는 수용자. 네, 수용자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음.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하나의 자기네들의 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정수 같은 경우. 네.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있더라도. 근데 얘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제 일단은 최정수는 사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두목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박지원이 그다음에 행동대장 정진영이 정진영. 예. 네, 무기징. 얘들 두 명은 무기징역으로 끝이 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3명 다 사형 구형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만 사형하고 나머지는 무기징역했고 검찰은 6명 나머지 6명 9명 중에서 6명에 대해서는 5년에서 15년 구형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1년 6월에서 집행유예 3년까지 7년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등으로 해서 나머지 부실애기들은 좀 적게 주고 그러니까 3명 대표적인 3명만 하나는 사형 두목은 2명은 무기징역을 줬는데 얘들이 진짜 이 재판 과정에서 이게 엄청나게 황당한 얘기가 나오죠. 이 판사가 이제 그렇게 했죠.
너는 사형, 최정수는. 박지원이, 정진영이 니네 둘은 무기징역 이렇게 땅땅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놈들이 일어나고 야 이 새끼야, 판사한테 네가 판사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판사만 다냐? 너 네가 생각하는 거 너는 평생 사는 거 같아? 살 거 같아? 판사한테. 네. 그러면서 내가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이 협박하고 난동 피운 거예요. 그래서 감치 10일 받습니다. 감치 10일. 참 판사도 이제 감치가 뭐냐면요. 법정에서 소란 피우고 난동 피우면 이 그 형량하고 관계없이 공짜로 먹는 밥 그 유치장 가는 게 감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들한테는 의미가 없었겠죠. 얘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기징역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또 여전히 이 사형제도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없애려고 하면 합산형 뭐 200몇 년을 때리든지 감형 없는 종신형, 그러니까 절대적 종신형을 때려가지고 거기에서 노역을 시켜서 거기서 그 새끼가 벌어들이는 돈을 피해자 가족한테 꾸준히 입금하도록 하는 그런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래야지 피해자 쪽에서 좀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놈들을 뭐 저 재판정에서 그 난리 죽이는 것 때문에 막 언론에 그렇게 났어요. 막 법정에서도 막가파. 뭐 막가파, 법정 난동 뭐 이래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저 신문에 몽졸이 다 그걸로 도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해요. 네. 그리고 이제 97년 12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최정수는 사형 확정됐는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고, 박지원이, 정진영이는 무기징역으로 확정됐고요. 얘들 죄는 살인, 그다음에 사체 유기, 범죄단체 결성, 이 세 가지 죄로. 근데 저는 왜 사형을 왜 안 했을까, 최정수를 사형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얘 작전에 말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저는 되게 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살, 그때는 21살이니까. 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사형당한 사람들이 거의 다 30대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나이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도 사형을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도 범죄 쪽 일을 많이 했지만 그 부분에는 의문이 좀 남는데, 대신 그런 기준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에 따라서 이 사람의 뭐 사형이라든지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한, 그렇죠. 정말- 범행을 가지고 따져야죠. 네, 범행의 정말 질? 네, 질이죠. 질과 그런 어떤 흉악성을 보고 따져야 되지.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이 범죄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여주거든요. 재개의 가능성들, 우리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무언가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전 범죄에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범죄가 흉악할수록, 그리고 재질이 나쁠수록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정말 낮거든요. 그 안에 선이라는 것이 조그만 브레이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뭐 나이가 어리다라든지 아니면 사건 피해자가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뭐 형량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사형을 안 한다라는 거는 저는 타당하진 않다고 봐요. 그러면은 나는 왜 97년 10월 달 사건이고 97년 12월 30일 날 23명을 그 사형 집행을 했는데 최종수가 빠졌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불과 나이가 21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졌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97년 12월 30일 날은 제 머릿속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 형사를 했던 의정부 김순경 총기 살인 사건. 네. 그때 그 김순경이 12월 30일 날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내가 담당 형사였기 때문에 면회도 갔었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김순경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설명할 그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김순경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 주차 시비로 뭐 4명을 살해했다, 뭐 총을 쏴서 살해했다, 뭐 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금 그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저는 뭐 제가 직접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 아예 제가 그 사건을 전담한 형사였기 때문에 김순경 사건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저간의 사정.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고 제가 나름대로는 가슴속에 묻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사실과 달리 알려진 부분은 한 번 정도는 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아마 우리 사건 의뢰를 하면서부터 제가 자꾸 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적정한 기회가 되면 수위를 조절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김순경 총기 살인 사건은 한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97년 12월 30일은 전국에 23명의 그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었고 그때 최정수라는 놈은 빠졌다. 그 해에 10월 달에 범행했으니까 얘가 범행하고 확정되고 2달 만에 사형 집행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빠졌던 것 같은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처럼 21살 나이다 보니까 한 번은 걸러주고 보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막가파가 양은이파를 보고 본받고 존경했다고 하지만 행동광령이라든지 이런 조직 체계 자체는 지존파에서도 많이 자기네들이 모티브를 따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1999년도에 또 영웅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웅파 나옵니다. 이거가 자기네들한테는 되게 멋있게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정말 이 교수님 말대로 진짜 썩을 놈 개새끼지만 이 어떤 지금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한테는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는 친구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것 자체가 하나의 자기네들의 모델이 되고 영웅이 됐던 거죠. 얘들 말씀하세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이 사건하고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성향들이 좀 있지만 일본에서 어둠 사이트 살인 사건이라고 하고서 야미 사이트 살인 사건이라는 거 한번 교수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실제로 사이트에서 그냥 이렇게 범죄 조직을 구성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뭐 절도도 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성향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까? 불시에 사람들끼리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실 얘네들도 별로 알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서로가 몰라요, 별로. 긴밀한 상대도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최근에 지금 뭐 모여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자신이 행동에 어떤 일탈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 욕구를 사이트에서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안에 눌려져 있던 것들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으쌰으쌰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죄책감이 이제 희석되거나 분산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자였으면 막가자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같이 여럿이 그 나의 또래 애들이 모이면서 그래 한번 더 해보자. 주유소를 3번이나 한 사람이 털 수 있을까요? 기가 찬 얘기예요. 하루에 주유소를 강도짓을 3번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미친 새끼들 아냐고 형사가 얘기하니까 남자답게 남자니까 그게 막가파의 강령이고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인식을 했다니까 뭐 비틀어진 심성 때문에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얘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나가고 싶은 게 1990년대 후반에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중반에서 후반. 근데 이때 오렌지족 압구정동 실제로 잘 산 맞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굉장히 이미지업하고 되게 부러운 것들을 계속 미디어에서 유출을 하고 또 범죄조직에 대해서 미화하고 맞아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뭐 로빈훗이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미화되면서 나오게 되면서 이런 범죄에 대한 심각성 동도가 되게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1990년대와 똑같은 형상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이 그건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네. 그래서 자꾸 범죄라는 것들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원래 뭐 이런 그 우리도 댓글들도 막 되게 폭력적으로 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되지. 뭐 저 정도 말했으면은 저 사람 진짜 맞아도 싸네. 사실 폭력을 미화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하나가 미디어가 지금 많이 이렇게 부추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거랑 지금 너무 같이 보여서 좀 걱정이 맞아요. 많이 돼요. 폭력이라는 거는 꼭 물리적으로 힘을 행사해서 상대를 때려서 폭력은 아니에요.
아주 어줍지 않게 자기는 별 관심 없이 툭 던지는 댓글 한마디도 그건 명백히 폭력입니다. 칼보다 어떤 송곳보다 흉기보다 더 무서운 게 댓글일 수 있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댓글 쓰는 것도요. 정말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정도는 좀 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1990년도 때 사실 빈부격차에 대한 부각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됐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도 지금 너무 많이 부각이 돼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래도 야 공부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흙수저 뭐 아니면 금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돼. 사회에 풀어야 돼. 라는 것들이 너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영향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지. 그게 뭐 이 마카파가 이들의 행동이 정당화하자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 분명한 거는 그 조양은이 하필이면 그 조양은이 같은 놈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양은이가 그 보스라는 영화 저 봤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 그 돈 주고 봤다니까 아깝네. 근데 하여튼 그 영화는 그 새끼가 쓴 그 조양은이가 쓴 그 책이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꽃이에요. 이름이 아주 꼴값을 해요. 그 가로 열고 부제가 한국의 주먹.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빛. 왜 거기다 한국을 붙여요? 예,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빛. 괄호 열고 한국의 주먹. 이게 이제 조양은이가 썼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 글 쓴 것도 지 새끼가 쓴 것도 아니야 이거. 뭐 떠들고 옆에서 글 좀 쓰는 놈들이 이제 해줬겠죠. 하여튼 그게 이제 영화로 조양은이가 감독하고 지가 주연하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보스라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뭐 조양은이가 펄펄 날라다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양은이 그렇게 그런 싸움꾼은 아니고요. 조양은이는 지금 빵에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조양은이 잠깐 설명할까요? 짧게만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조양은이. 네, 저도 잘 조양은이 50년생이에요. 1950년생. 그럼 지금 몇 살입니까? 70 정도 됐어요. 그럼 나이도 이제 많이 쳐드셨네요. 예, 50년생이고 광주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1970년대는 양은이파, 조양은이의 양은이파하고 아까 얘기했던 김태촌이의 범서방파. 서방파는 왜 서방파냐면 서방동, 서방면 쪽에서 김태촌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오비동제파, 또 광주에 있어요. 이게 70년대에 3대 폭력 조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은 1980년도에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깡패들 그때 싹 정화 작업 해가지고 잡아들여서 그때 15년 받아요. 김태춘이고 뭐고 징역 15년 받고요. 그래서 80년대에 들어갔다가 95년도에 만기 출소합니다. 그러니까 얘들 10원어치도 안 깎아주고 풀로 15년 살렸어요. 예, 꼴딱 살고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빵에 갔다 오더니 신앙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최정수 이 새끼가 지금 가는 과정이 조양은이 새끼하고 똑같잖아요. 얘도 지금 교도소 가고 신앙에 몰두해가지고 뭐 맨날 회개하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조양은이도 15년 그 빵에 갔다 온 다음에 나와가지고 나는 갑자기 신앙인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목사 됩니다, 목사. 한세대학교 석사까지 받고요. 예, 저 목사가 돼요. 물론 이제 그 목사 직위는 박탈됐습니다. 네. 박탈됐고 그 즈음에 김소영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동시통역사.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요. 조양은이 그 자식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한동안 막 그 신앙에 몰두하고 선교 사업하러 댕기고 간증하러 댕기는 줄 알았더니 96년도에 보니까 또 엉뚱한 짓 해가지고 96년 2001년도에 나쁜 짓 해가지고 결국 또 구속이 됐고요. 조양은이는 원래 18살 때부터 이 깡패 짓을 했는데 얘가 만들었던 이 깡패 조직의 이름이 18살 때 화신 8인조예요. 화신 8인조. 예, 화신 무슨 화신으로 태어난다는데 화신 8인조라는 그 18살 때 폭력 조직을 결성해 갖고 꽤 껍죽거리면서 상경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많이 흡수하고 그리고 이제 컸죠.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조양은이의 이 사부라고 할까? 조양은이가 모시던 보스는 오종철이라는 사람이에요. 범호남파 보스.
그다음에 김태천이가 모시던 사람은 박종석이라는 또 범호남파 보스. 그러니까 태천이가 모시던 그 박종석이라는 보스, 조양은이가 모시던 오종철이라는 보스. 이 두 사람이 둘이 합쳐갖고 범호남파를 만들었던 거예요. 얘들은 김태천이, 조양은이는 그 밑에서 행동대장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75년 그 즈음에는 명동을 장악한 깡패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깡패잖아요. 그때 명동 장악했던 깡패가 누굽니까? 신상사파예요. 신상현이라는 사람이 실제 군대 계급이 상사예요. 아. 신상사파가 명동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종철이, 박종석이가 이 전라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명동 그 옆에 있는 무교동 인근 언저리에서 똑같이 주류 제공하면서 깡패 역할을 했는데 명동을 언제든지 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들이 이 선빵을 날린 게 75년도 1월 2일 날이에요. 명동 사보이 호텔에서 신상사파가 이제 조폭회의예요. 자기들 그 저 뭐 주류 판매 뭐 등등 하는데 갑자기 그때 오종철이의 지시를 받은, 보스 지시를 받은 이 조양은이가 회칼 야구방망이 들고 그 사보이 호텔을 습격을 해가지고 신상사파를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때 신상사파는 와해돼 버려요. 우리나라 깡패 역사에서 신상사파가 사라집니다. 그 이 신상사파가 사라지면서 하나의 어떤 그 이 조폭 세계의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요, 조폭들이 지켜왔던 그동안의 그 불문율, 연장 사용하지 않는다. 깼잖아요. 회칼하고 야구방망이로. 네. 그다음에 싸울 때 다구리 치대 않는다. 그러니까 다구리. 집단 린치 안 한다. 1대1로 대결하는 게 그때는 관행이었고, 이 건달 세계에서 그게 있었어요. 그것도 다 깼잖아. 얘들이 집단으로 달라붙어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뒤통수까지 한다 그러는데 얘들이 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려오는 깡패들의 불문율은 1대1로 싸운다. 그다음에 연장 사용하자. 연장 사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뒤통수 뒤에서 그 기습하지 않는다. 요 세 개를 75년 1월 2일 날 명동 사보이 호텔에서 신상사파를 대상으로 해서 조양은이, 오종철이의 사주를 받은 조양은이가 자기 조직원들 밑에 애들 데리고 가서 깨부시면서 싹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폭 세계의 불문율을 그때부터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회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뭐 조금 더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태촌이의 그 이 보스 박종석이하고 태촌이가 있고, 오종철이 밑에 조양은이가 있으니까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근데 조양은이 측에서 신상사파를 없애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팽팽하던 균형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박종석이가 김태촌이를 시켜갖고 저쪽 조양은이 보스 오종철이를 습격해버려요. 습격해가지고 76년 4월달에 태평로 그때가 76년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호텔 주차장에서 김태촌이가 이 조양은이 보스 오종철이를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서 불구를 만들죠. 그러니까 조양은이 꼭지 돌았겠죠. 네. 그때부터 태촌이하고 김태촌이하고 조양은이가 3년 넘게 쫓기는 싸움을 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원래는 범호남파로 같이 올라와서 각각의 보스를 모시고 있다가 그 보스를 습격하는 문제로 적이 됐다가 그리고 이것들 둘이서 이제 그 계속 피하고 만나지 못하다가 만난 데가 청송교도소에서 한 깜방에 같이 있었대요. 김태촌이하고 조양은이가. 나이는 김태촌이가 한 살 더 많아요. 49년생.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조양은이 관련돼서는 뭐 대충 이거 제가 이제 나중에 네. 조폭 관련된 거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조양은이의 영향을 받은 최정수가 그런 범죄 조직을 결성했고, 그리고 빵에 가서 신앙인으로 사는 거 진심이기를 바라지만 조양은이가 했던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게 뭔가 꺼림칙하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형수로 잘 먹고 잘 살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항상 저희가 사건을 다루면서 죄송한 분이 있어요. 피해자분과 또 그 유가족들입니다. 사실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피해자분이거나 관련되신 모든 분들께 일단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항상 빌겠습니다.
하나 제가 더 붙이면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지금 뭐 이제 무기까지 받아서 그들이 감형돼서 나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최정수는 교도소에 있는 건 명백하고요. 무기 받은 이제 박지원, 그 장진영에게는 무기가 감형돼서 나왔는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이외에 그 뭐 많게는 7년, 적게는 집행유예 받은 그 조직원들 지금 사회생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혹시라도 우리 방송을 본다면 평생 동안 그 죄진 마음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 피해자들한테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답게 더 열심히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도 예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사건 의뢰를 이 조직원 중에 하나라도 아마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사건 의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